중국 당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이달에도 동결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부동산 대출과 위안화 약세를 의식한 신중한 동결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중대형 트럭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정을 공식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와 자민당 총재의 차기 일본 총리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중국 내 데이터 센터 사업을 전면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라이브의 장혜진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대표부 간의 공동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 둘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죠. 또한 내수 침체의 그늘도 짙은 중국에서 이제 오늘부터 나흘간 사중전회를 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또 모습을 드러낼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시아 진수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이 모두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일본의 탄력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0.5%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3,773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2.5% 가까운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8,761선 터치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호주 증시만이 0.8%의 하락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전거래일에서 9,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현재는 9,000선 마저 내어주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 증시 오늘도 저희는 상세하게 분석을 내려봐야겠죠. 월요일 아시아 증시 라이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 출발은 저희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중전회가 개막을 하게 되죠.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사중전회를 오늘부터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경제구조 재편과 권력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과연 중국의 다음 5년 그리고 아시아 증시 향방을 가를 분기점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사중전회 개막, 미중 갈등 속 경제정책 주목이란 내용으로 비욘 더 헤드라인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의의 정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줄여서 사중전회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약 37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차기 5년 계획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통상 5차 전회에서 다뤄지던 이런 중장기 계획을 이번에 앞당겨서 사중전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 사중전회는 중국 경제 패러다임을 수출해서 소비로 외형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차기 5년 계획에 초안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로는 내수 확대와 또 소비 진작을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셋째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자립 전략 강화, 그리고 넷째로는 당내 통제 강화와 리스크 관리 체계 재정비도 주요 안건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lived in China로 생산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로 바꾸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재정비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낀 중국입니다. 이 중국 경제가 이런 가운데 올해 4.8%라는 성장 전망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5%라는
이 목표치를 제시한 가운데 4.8%는 사실은 이에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라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부담, 그리고 여기에 미중 갈등과 내수 부진이라는 문제들이 겹치면서 내우 외환이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시장에서는 소비 진작 그리고 기술 투자 확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에 따라서 기대감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히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를 앞둔 이번 회의만큼 임기를 2년 앞둔 시점에서 어떤 경제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의 결과는 중국 내부를 넘어 아시아 자금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통화 측면에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글로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을 뚜렷하게 또 제시를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과 신흥 아시아 시장의 자금 흐름도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아시아 통화 전반이 동반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 수출 의존 국가들의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즉 중국 정책 변화는 아시아 증시의 기회와 리스크, 이 두 가지의 얼굴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내수 소비재, 기술 혁신,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친환경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전통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라든지 소재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의 수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또 반응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국가로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의 기술 자립이 기회이자 경쟁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중전회를 앞두고 월가에서도 굉장한 분석들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키워드로 인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인볼루션, 중국어로는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쥐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볼루션은 인류학에서 퇴행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사실은 이 용어가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중국 SNS에서 처음 인기를 얻고 부각이 됐을 때 주로 이제 젊은 층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고되다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볼루션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과잉 경쟁 속에서 이윤이 사라지고 과잉 생산과 디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이런 악순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AI와 재생에너지, 로봇 산업까지 가격 경쟁이 번지면서 중국 내에서는 저성장 경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 출고가는 4년째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 또 소비자 물가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서 내수 부진이 상당히 뚜렷한 상황이죠. 이에 이번 4중 전회에서도 이런 인볼루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점 찾기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4중 전회는 중국이 경제 모델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분기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요,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략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투자자와 기업 모두 중국의 정책 방향, 특히 소비 진작책과 기술 투자, 위안화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4중 전회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보여주는 다음 5년이 아시아 증시의 다음 5년을 결정할 것이다. 경제와 권력의 이중 리셋을 선언한 중국, 이번 4중 전회가 세계 시장에 어떤 파장을 던지게 될지 그 여파는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중국 이야기를 두고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일본 증시의 분위기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문정 캐스터 그리고 지원 캐스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너무 잘 보냈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문정 캐스터님이 너무 잘 보내고 온
그 분위기를 이어서 일본 증시 전거래일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전거래일 일본 증시는 살짝 뒷걸음질 친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과 환율 흐름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한 건데요. 니케이 225 지수는 48,000원 밑으로 떨어졌고 토픽스도 1% 정도 하락하며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번졌습니다. 사실 전거래일 증시의 흐름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였는데요. 미국 지역 은행들의 금융 불안이 번지면서 엔화는 151엔대에서 149엔대로 강세 방향을 틀었고 일본의 금융 수출주는 이 여파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너진 균형은 내수 소비 섹터가 버텨줬습니다. 이온은 장중 8% 넘게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닌텐도도 2%대 상승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유통, 소매 업종 속에 있는 이온은 경기 변동성이 덜 흔들리고 엔화 강세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또 닌텐도 역시 내수 비중이 높고 콘텐츠 경쟁력이 주가를 지탱하는 구조라 환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요. 여기에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62%대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채권으로 조금씩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에 또 일본 변동성 지수까지 36선으로 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0을 넘으면 불안 심리가 크게 요동친다는 것인데 이제는 바람이 아니라 공기만 스쳐도 시장이 예민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연정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방일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도 시장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결국 전거래일 일본 증시는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금융 수출주에서 빠진 무게를 내수 소비주가 받아내며 시장 전체가 균형점을 새로 조정하는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거래일에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일본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뭐 어떤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맵 한번 보시면 전거래일에서 봤던 증시의 표현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다 빨간색이 아닌 이제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오늘 문정 캐스터 의상이 말 타러 가셔야 할 것 같은 의상인데 네, 오늘 맞습니다. 증시가 제대로 말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니케이 지수가 무려 200엔, 거의 1000엔 가까이 폭등하면서 48,0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재팬 225 지수는 2.42% 상승하고 있고요. 토픽스도 1.83% 상승 중입니다. 이 히트맵을 보면은 왜 오늘 지수가 900포인트 넘게 폭등했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미쓰비시 같은 금융주, 소니, 도요타 같은 각 분야 대장주들이 일제히 달리면서 지수를 확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앵커님,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섹터가 어디였죠? 뭐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많이 나타났지만 은행주와 반도체 등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은행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일본 금융주들만 한번 모아놓은 히트맵 보시겠습니다. 미지오는 무려 3.6% 넘게 폭등 중이고요. 미쓰비시 UFJ도 1.52%, 스미모토, 미쓰이도 같은 근본 중의 근본 대장주들이 모두 1%대 이상 가까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아니 주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라고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답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미국 지방은행 하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걱정은 무슨 우리 돈 잘 벌고 있습니다라고 딱 증명을 해보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괜히 걱정했네 하면서 일본 은행주들을 다시 마구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걱정 세일, 그러니까 안심 쇼핑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미국 형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혹시 미국 지방은행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피프티 서드 뱅코프라는 은행이 우리 실적 너무 잘 나왔다 하고 성적표를 딱 보여주니까 시장이 안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더군다나 걱정했던 미쓰비시 UFJ 같은 일본 대형 주식들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저효과 덕분인데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달러당 150엔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물건의 가격에 달러 표시가 더 싸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건이 더 팔리기 시작했고요. 똑같이 팔아도 엔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을 버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쑥쑥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죠. 앞서서 문정캐스터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카이치 사네라는 인물이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팍팍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은 이런 정책을 아주 좋아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친화적인 리더가 온다라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소프트뱅크 그룹은 무려 상장 이후에 역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 도요타 같은 대장주들도 같이 힘껏 오르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소니, 키엔스 같은 형님들이 1%대에서 2%대 든든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그대로 외쳐주고 있고요. 왜 올렸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저 때문인데요. 일본 물건이 싸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 특히 기술주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엔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주인공 바로 반도체 장비계의 명품 레이저텍입니다. 무려 4.9%, 5%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기술주의 자존심을 제대로 세워줬고 역시 대장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 은행들의 동맹이 또 하나 뉴스로 떠올랐는데요. 국민, 신한, 우리은행 격인 3대 메가뱅크가 우리 디지털머니 같이 만들자라고 선언했다라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요. 이걸로 기업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수수료도 싸고 속도도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미래 금융의 고속도로를 자기들이 직접 깔아주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날 금융주들도 같이 오르는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의 땅 베트남으로 가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입니다. 자동차 회사 스즈키는 베트남에 우리 신형 SUV를 투입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1.9%, 2%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로 유명한 이오는 베트남 대도시 말고 우리 지방 소도시까지 우리가 꽉 잡겠다. 중소형 마트를 쫙 깔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는 3.1%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웃지 못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웃고 있네요. 이즈지 자동차인데요. 이즈지 자동차는 미국 때문에 골치가 그동안 아팠는데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40% 거의 절반을 트럭 만들어서 해외로 파는 걸로 먹고 사는데 그동안 큰 손님인 미국이 너네 트럭 들어올 때 세금을 더 내라고 관세 폭탄을 예고했었던 차에 그로 인해서 좀 부진했던 흐름을 최근 며칠 사이에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또 좋다 보니까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2.47% 올라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일본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특징주를 함께 보면서 이제 지수에 대한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까지도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들 저희가 포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일본 내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너무 궁금하네요. 주말 사이에 소개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주말 사이에 네. 저도 소개팅을 했는데 그래요? 제 소개팅은 잘 안 됐지만 네. 다행히 일본 정치권에서는 너무 잘 돼서 제 마음이 놓이는데요. 네, 지난주에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정 합의 단계에 들어섰는데 주말 사이에는 상임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민당은 회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지도부에 위임을 했고요. 내부 반대 없이 연정 참여 방향으로 사실상 정리가 됐습니다. 정치적 개선과 개혁 과제를 놓고 신중하게 움직이던 분위기가 단 이틀 만에 급변을 한 건데요. 그리고 오늘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유신회 대표가 당수 회담을 갖고 연정 합의문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유신회 대표가 총리 지명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분명 저희가 뭐 주말 지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 16가지인가 뭐 너무 조건들이 많다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했나 봐요. 맞아요. 마음이 네. 되게 급했나 봐요. 처음에는 유신의 내부에서도 연정 참여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유신회는 처음에 내각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정책만 공조하는 방식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민당이 급하다 보니까 그럼 우선은 합치고 너희가 걱정하는 소비세 감세랑 기업 헌금 금지 같은 정치 개혁 문제는 우선 2027년까지 미루고 차차 생각해보자라고 타이른 거죠. 확실히 그런 부담은 좀 줄이면서도 개혁 의제는 살려둘 수가 있게 됐고 이게 결국 연정 참여를 결정짓는 핵심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내일 어느 정도의 구도는 좀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총리 지명 선거에서 표 계산이 깔끔해지면 정부가 정책을 더 과감하게 펼칠 수가 있고 이건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 엔화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비세 인하 논의가 구체화가 될 경우에는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또 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보다 자세하게 또 정리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두 분은 트민녀, 트민남 뜻 아시나요? 트민녀. 왜 저는 자꾸 민트만 떠오를까요? 너무 오래된 버전이네요. 네,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또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좋은데요? 완전. 우리 근데 방금 트민남 모르시나? 몰랐는데. 네, 이렇게 일본 금융권도 좀 트렌드에 민감한 은행으로 나서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3대 은행, 또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미즈호 은행 이 셋이 손을 잡고 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사실 지원 캐스터가 앞서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반 코인은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일상 거래에선 잘 쓰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엔화처럼 실제 화폐가 가치가 묶여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기업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수수료도 줄이고 송금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상사는 이 코인을 회사의 240개가 넘는 계열사들 사이에서 결제로 쓰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제 송금이나 배당 정산할 때 복잡한 절차도 줄이고요.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몇몇 회사만의 일이 아닌 게 이 세계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만 30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만약 이 코인이 진짜 잘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일본 기업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방식 자체가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프트뱅크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기 위해서 미국의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금융권 전반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며 판을 키우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금융권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런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이제 뭐 알리바바나 징둥닷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좀 제동을 걸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저희 아시아 증시 분위기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증시의 상승 흐름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0.5%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일본 증시 여전히 2% 넘는 강세 흐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재 2.4%대 상승으로 48,724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호주 증시가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입니다. 앞서 0.8%대 하락에서 0.08% 약보합권까지 내려온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전 10시에 개장한 동남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전거래일 동남아 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싱가포르는 디바팔리 축제를 기념해서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우선 말레이시아랑 대만 가권 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전거래일에 소폭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지연이 되는 관계로 실시간은 나오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1%대 강세 보이면서 27,600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죠.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저를 안 불러주셨어요. 지난주에. 네. 정말 내가 안 나온 게 아니라.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우리 위원님을 또 찾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이 증시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증시는 좀 달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올해는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미국의 본장이 열리기 전에 그 선물시장의 미국 선대지수 추이를 아마 주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격적인 장이 열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 1.5% 전후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주초 금융시장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죠. 오히려 이제 끝난 장을 보면 소폭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번 달 되게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에 대한 생각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혼돈과 더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조금 하락할 것 같으면 좀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너무 많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10월 한 달은 미국이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한 달이 될 거예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 강도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특히 10월 초에 증시 불안 요인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달 말에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그리고 다음 달 10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유예해줬던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결과를 보면 되게 잘 풀어나갈 걸로 좀 보고 있지만 그 이전의 과정을 놓는다고 하면 양국 간에 서로 좋은 것들, 최대한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이즈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저는 뭐 이미 결과는 확인되고 있지만 에이펙에서 미중 간 정상회담 당연히 개최되고요. 다음 달 10일 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 유예했던 기간들은 3개월 정도 유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만으로도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그 다음 달 10일에 이제 우리 위원님 영상이 약간 예언 전망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게 아닌가. 네, 일단 그 시점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올해 연말까지는 가지고 있는 주식은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미중 간 갈등이 뭐 재점화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4중 전회를 오늘 열게 됐는데요. 뭐 관세 전쟁이 이렇게 격화되는 가운데 어떤 경제 정책들이 나오게 될까요? 올해는 3월 달에 딥시크가 등장을 해서 사실 중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 시발점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고려하지 않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의외로 지금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 부진.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서 수출 모멘텀이 두 달 내는 흐름. 결국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인 성장, 특히 앞으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거는 AI 산업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AI 관련된 투자들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거고, 아마 이번에 4중 전회가 개막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돼 향후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임기가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매년 3%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야 천안문 사태처럼 그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를 지도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청사진을 놓고 온다고 하면 AI 기술 패권을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특히 또 AI 관련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낙마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배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부분의 어떤 개편들도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 역시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10월 중앙경제공작 회의를 앞두고 보통은 4분기 때 계절적으로 중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도 좋겠지만 중국 증시 역시 AI 산업 위주의 뭐 상승 흐름들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까지도 이제 4분기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 강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들어서도 미중 무역 전쟁 재점화돼 가지고 증시가 좀 하락했을 때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결국에는 금융주를 필두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양호하게 되게 나왔거든요. 그게 14일부터였죠. 3분기 S&P 500의 금융 섹터의 EPS 증가율을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해보면 13.2%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상치가 11.4% 정도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3분기 어닝 시즌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금융주 실적이 일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실적이죠. 미국의 3분기 전체 EPS 증가율은 8%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예상치 7.9%보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해요. 최근에 뭐 AI 버블, 미국 증시 많이 올랐다는 의견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3분기 실적 시즌이 상쇄해 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특히 3분기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IT입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9%, 예상치도 20.9%이기 때문에 실적이 오래전부터 잘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 미국의 실적 패턴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어닝 시즌이 끝나갈 때쯤 되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한 가지 축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10월 FMC. 25pp 금리 인하 이제는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들은 분명히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일 날 뭐 베이지북 공개됐고 또 14일에는 파월 전 의장이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 고용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 25pp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다른 측면들도 있어요. 9월 수정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이 아닌 이 레인지의 하단을 보면 기존에 3.6%를 제시했는데 이거를 2.9%로 하향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이 밴드 하단인 2.9%, 사실 이거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25pp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물리적인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 25pp 인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12월 달에 50bp 인하해서 시장 예상은 50bp 인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75pp도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예측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또 환호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10월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 모멘텀 그리고 10월 FOMC에서 25bp 인하하는 거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있을 두 축, 그러니까 어닝 시즌과 FOMC를 통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줄 두 가지의 축으로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큰 변화의 움직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일본 내 정치권 상황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와 자민당 총재가 이제 사실상 뭐 총리로 어느 정도의 확실시된 구도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증시를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대거 사들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바로 지명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양상이 이제 더 가속화되는 모습인데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다카이치 총리 선임 자체라는 이벤트 자체가 당분간은 일본 금융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사실 다카이치가 총리 선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국 불안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금융 상황과는 좀 달라지겠죠.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주가는 하락하고 그리고 금리 수준은 지금 정도 계속 유지되는 흐름들.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명정과 연정은 붕괴됐지만 지금 일본 유신회와 연정 구성이란 부분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이제 임시 국회를 통해서 총리 선출 다카이치가 당선되는 게 유력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중요한 의석수를 합하게 되면 이게 231석 정도 돼요. 근데 가반을 넘기려고 하면 233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2석 정도. 그래서 다카이치는 일본 유신회와 연정 구성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일부 군소정당들과 꾸준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석 역시 다카이치 총리 선출 쪽으로 찬성을 던질 여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일본 증시는 주가가 오르고 엔화 약세 압력 좀 커지고 그리고 어차피 재정 지출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일본의 금리는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 금정일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일본은행 총재와 다카이치 총리 간의 의견은 상당히 달라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출되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되게 반대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지금 현재 BOJ 일본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제에 대한 인식이 BOJ의 전망 수순대로 계속 밟아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BOJ 총재가 단독적으로 금리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BOJ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일본 금융시장에 특히 주식시장 랠리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오늘부터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2% 넘는 강세로 출발을 하면서 강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이제 지명일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본 증시가 상승 가도를 달리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릴 때 관련 이슈로 하나 짚어봤던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사실은 이제 글로벌 국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굉장히 또 주목을 하는 양상인데 일본 대형은행 세 곳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이슈인가요? 아직까지는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된 소식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 일본 등등 스테이블 코인 시장 관련해서 중앙은행들이 발행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물론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달러 패권을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각 국가들이 아마 시장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올해 2,5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2028년 정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2조
2조 달러 이상 그 시장 파이가 커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연간 스테이블 시장, 코인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준비 자산으로서 달러 베이스에 지금은 단기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시간 지날수록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꺼지면 단기 국채 관련된 금리들이 안정을 찾을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축은 미국은 올해 관세 수입이 연간으로 3천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게 10년이면 3조 달러 정도 되죠. 올해 상반기 때 미국의 OBBBA 법안 이로 인해서 재정 부담 커지는 게 3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 수입이 이를 상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통한 단기 국채 시장 금리 안정 그리고 관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시장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게 되게 많죠. 근데 일본이나 중국 이런 국가들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기는 하는데 미국처럼 빠르게 커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발행 승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융청이 8월 달부터 스테이블 코인 시장 발행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게 준비가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발행 승인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도 돼야 일본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정도 주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 좀 발빠르게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일본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시장의 안정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확정되는 것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좀 이와 관련된 영향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평화 구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됐다라고 언급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2단계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자꾸 이제 질문 내용들을 보면 금융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않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은 상시 변수로서 오랫동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조회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하고 나서 지금 또 전해지는 소식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또 휴전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뉴스들에 의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휴전과 함께 나중에 좋은 성과로 결실을 맺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하마스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 1분기 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루빨리 좀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중요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요? 오늘은 중국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 1년, 5년 동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이 5.3%로 잘 나왔기 때문에 중국 정책 당국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을 꺼내드는 속도를 좀 늦추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3분기 GDP가 전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2였는데 지금 이제 발표되는 숫자는 4.7% 전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전분기 대비 좀 떨어지는 거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지금 가행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GDP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4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10월 FMC를 앞두고 물가 지표가 좀 발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망치 자체는 헤드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3.1, 근원이 헤드라인
전년 동월 대비 3.1. 그러니까 근원은 그대로고 헤드라인은 올라가는 경로인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 그래 왔듯이 통제 가능 범위 내 물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25pp 인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4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이번 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중요한 경제 지표까지 이렇게 짚어보면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조금 전 개장한 중화권 증시의 분위기를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중 전회가 개막한 가운데 중국 증시가 강하게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선전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가 정말 강한 탄력도를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상해 종합 지수가 현재 0.56%의 상승으로 3,862선 터치하고 있는 가운데 선전 성분 지수가 1% 넘는 상승으로 12,836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또한 홍콩의 항생지수가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25,729선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한국과 일본 증시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한국 증시가 0.7%대로 상승폭을 조금은 키워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 증시 여전히 강합니다. 2.5%를 넘어선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49,000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48,80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화권 증시의 개장 분위기를 체크해봤는데요. 저희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업종별,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중국을 움직이는 뉴스 서희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진단을 내려주실 것 같은 연구원님 포스로 나와주셨어요. 오늘 중국 내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어떤지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전문적으로 또 히트맵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토 A주 히트맵부터 보면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일장과 반대로 지금 빨간색 지금 다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 1.8%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설비 2%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배터리 섹터도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2.3%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들이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공업금속, 그리고 화학, 제약, 바이오 섹터, 또 소금속, 귀금속, 금속 섹터와 바이오 분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 배터리 부품, 원권 역시 2%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이어서 홍콩 히트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히트맵 오늘 다 빨간불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업 소매, 이제 대형 테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인데요. 3%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역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홍콩도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 하락하나 했는데 지금 강보합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2.3%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유일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황금 및 귀금속 섹터 3.6%대 하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테리픽10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리픽10도 오늘 마찬가지로 다 상승불 켜내는 모습인데요. 비아디부터 보겠습니다. 비아디 1.6%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네디즈 무려 5%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디즈가 또 11월 7일 역수한이라는 게임을 11월 7일에 글로벌 정식 출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두는 오늘 3%대 상승을 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는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또 SMIC 2.8%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샤오미도 2.5%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도 3.2%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메이투안도 오늘은 2.3%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2.7%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동닷컴도 3% 넘게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홍콩 항생 테크 지수도 볼 텐데요. 테크 지수 역시 2.8%대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5,922선 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아까 흐름도 좋았는데요. 차이넥스트 지수 역시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992선 넘고 있습니다. 상해 과창판 50 지수도 오늘은 1.2%대 상승하면서 1,379선 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중국 내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화상 회담을 통해서 경제나 무역 측면에서 합의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좀 좋은 분위기가 느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화가 다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무역 대표부의 그리어 대표가 화상회담을 열었고요. 조속히 새로운 무역 협상 라운드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내주에는 양측 경제수장이 직접 대면을 해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관계가 다시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외국인 투자 심리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나 수출 관련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인데요. 그동안 미중 관계는 좋았다가 다시 경색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상회담에 이어서 대면 회동 그리고 또 정상회담 준비로 이어지는 협상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서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에이펙의 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CATL의 실적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배터리 업계가 중국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이 ESS, 이 두 축의 수요가 동시에 폭발을 하면서 올해 중국의 배터리 설치 용량이 처음으로 100기가와트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국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게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중국의 1월부터 8월까지의 점유율을 나타낸 겁니다. 지금 CATL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CATL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CATL이 오는 10월 20일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CATL의 국내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했습니다. 점유율은 무려 42%대까지 올라갔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 그리고 ESS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CATL의 흐름도 좋았었는데 잠깐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ATL의 홍콩 흐름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CATL이 주가 흐름이 어떤지부터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CATL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CATL이고요. 2%대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5일간의 흐름을 보시면 살짝 부진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CATL은 상승불 켜내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렇게 CATL과 관련해서 배터리 업계 전반이 이렇게 실적 기대를 키우고 있고요.
있는데요. 리튬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서면서 원가 부담이 줄었고요. 중국 정부가 또 배터리 산업을 신질 생산력 핵심으로 꼽으면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중국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첨단 산업,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중국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만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도 맞물려 있지만 낙관만 하기에는 이르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중국 내 배터리 설비 투자가 너무 앞서가면서 현재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ATL의 마진율이 2분기보다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이번 발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CATL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또 함께 사중전회가 개막하는 날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비공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추후에 또 끝나고 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정책 방향에 논의가 오갈 것 같고요. 또 시장의 흐름을 가를 중요한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는 중국 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면서 지수와 증시 분위기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후장 그리고 내일장 경제지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싱가포르 지수가 디왈리라는 그 이슬람 축제로 인해서 이제 휴장을 하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오늘부터 나흘간 23일까지 사중전회가 열립니다. 사실상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관련 소식이 이제 많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3분기 GDP를 발표하고요. 실적이 이제 CATL과 신비정보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굵직한 실적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인도에서 이제 디왈리로 휴장을 하게 됐고요. 일본이 무엇보다 중요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오늘 어느 정도의 가닥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의 출발도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더 알찬 내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안녕!